믿기 힘들겠지만 거대한 산맥 사이 깊은 오지에는 아직도 여성이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는 공동체가 있어요. 이곳에서는 여성들이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스스로 선택해 사랑할 수 있고, 이미 결혼한 사람조차 과거의 삶을 뒤로하고 새로운 사랑을 찾아 떠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상상해보세요. 매일 들판으로 일을 나가는 사람들이 총을 들고 다니는 일상이 있다는 거요. 더 놀라운 건 과학도 설명하지 못하는 정체불명의 병이 있다는 거예요. 낮에는 아무렇지 않게 활동하던 사람들이 밤만 되면 마치 죽은 사람처럼 의식을 잃고 쓰러져요. 의료진조차 원인을 알 수 없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지는 곳은 바로 파키스탄이에요. 따뜻한 환대와 수많은 미스터리를 동시에 품은 나라죠. 이곳에서 벌어지는 모순되고도 신비로운 이야기들은 여러분의 눈을 화면에서 떼지 못하게 만들 거예요. 도대체 이곳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 이상한 병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단 한순간도 놓치고 싶지 않을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1. 칼라시족, 자유가 곧 행복인 곳. 칼라시족은 자유의 상징이라 불리는 공동체예요. 이곳 여성들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로 여겨질 만큼 사랑을 할 자유와 연인을 선택할 자유를 온전히 누리고 있어요. 심지어 누군가의 아내인 상태에서도요. 파키스탄은 면적이 약 77,980제곱킬로미터이고 인구는 2억 4,500만 명이 넘어요. 그런데 이 거대한 나라를 특별하게 만드는 건 바로 칼라시족이라는 독특하고도 희귀한 공동체예요. 이들은 수천 년 동안 힌두쿠시 산맥 깊은 곳에 있는 칼라시 계곡에서 살아왔어요. 대부분의 파키스탄 사람들이 어두운 피부를 가진 것과 달리 칼라시 사람들은 흰 피부의 갈색 또는 푸른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그 모습은 마치 유럽 사람을 연상시키기도 해서 아름다운 민족이라는 별명을 얻었어요. 현재 칼라시족 전체 인구는 약 3,000명 정도로 매우 적지만 그들의 문화와 전통은 여전히 다채롭고 강한 매력을 지니고 있어요.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칼라시족은 알렉산드로스 대왕 히야 병사들의 후손이라고 해요. 하지만 전사다운 강인한 이미지와는 달리 이들은 온화하고 인생을 사랑하며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더 유명해요. 이 민족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건 바로 사랑과 결혼에 대한 자유로운 관념이에요. 여성은 자신의 연인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심지어 남편 앞에서도 새로운 사람과 감정이 통한다면 관계를 시작할 수 있어요. 어떤 엄격한 규칙도 없고, 서로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조용히 이별하고 새로운 사랑을 찾아 나설 수 있어요. 특히 눈에 띄는 건 이미 결혼한 여성도 새로운 사랑을 위해 가정을 떠날 수 있으며, 마을 사람들 누구도 그녀를 비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유의 정신은 매년 5월에 열리는 조시 축제에서 가장 생생하게 드러나요. 축제는 사흘 동안 이어지며 여성들은 함께 노래하고 춤을 추고 남성들은 북을 치고 피리를 불며 그들을 응원해요. 이 축제는 여성들이 새로운 연인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요. 그 여성이 기혼자라고 해도요. 하지만 기혼 여성을 공식적으로 배우자로 맞이하려는 남성은 반드시 혼수 반환 의식을 거쳐야 해요. 여성이 전 남편에게 편지를 써서 새 남편이 이전의 혼수를 돌려준다는 사실을 알리는 거예요. 중요한 건 새로 주는 혼수는 이전의 2배여야만 한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전 남편이 소 1마리를 혼수로 주었다면 새 남편은 소 2마리를 주어야만 결혼이 정식으로 인정돼요. 만약 이를 지키지 못하면 두 사람의 관계는 인정받지 못하고 두 가문 또는 두 집안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어요. 과거 한 잡지에서는 칼라시족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공동체로 선정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곳의 여성들은 남성과 이야기할 때 좀처럼 웃지 않아요. 가끔은 젊은 칼라시 여성이 상대방의 손등에 살짝 입을 맞추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건 매우 자연스럽고 따뜻한 애정 표현으로 보는 사람의 마음에 오랫동안 남는 인상을 남겨요. 이 총 생존을 위한 도구이자 자유의 상징. 이제 상상해보세요. 농부가 밭에 나갈 때 손에 쥐고 있는 게 갱이와 산만이 아니라 총까지 들고 있다는 거요.
얼핏 들으면 이상하게 느껴지지만 파키스탄에서는 아주 흔한 일이에요. 총을 소유하고 사용하는 것은 이 나라 사람들의 일상 속 일부예요. 많은 농부들에게 밭에 나갈 때 총을 들고 가는 건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곳만의 독특한 문화라고도 할 수 있어요. 세계에서 7번째로 큰 군대를 보유한 국가답게 파키스탄은 총을 단순한 도구가 아닌 자위의 상징으로 여겨요. 사람들은 집에 총을 두는 것이 자신과 가족을 위험에서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믿어요. 더 놀라운 건 이 나라에서는 총을 사는 일이 마치 시장에서 채소를 사는 것처럼 쉽다는 거예요. 수요가 많다 보니 공급도 풍부하고 총은 일상에서 자주 거래되는 일반적인 상품처럼 여겨지고 있어요. 카이베르 파크툰크와 주에는 다라 아담케리라는 마을이 있어요. 이곳 사람들의 약 75%가 불법 총기를 제작하고 판매하는 일을 생업으로 삼고 있어요. 총기 제작 기술은 아버지 세대에서 아들 세대로 대물림되며 마을의 대표적인 전통이 되었어요. 마을 중심 도로를 따라 걷다 보면 양쪽으로 무기 가게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안에서는 권총부터 기관단총, 자동소총, 심지어 로켓과 지뢰까지 종류도 다양하고 정교하게 제작된 무기들이 전시돼 있어요. 가격은 더더욱 놀라워. 수제 권총 하나가 약 65,000원 정도밖에 하지 않아요. 수입 총보다 3배, 4배는 저렴하죠. 가짜 기관단총은 열흘이면 완성할 수 있고 시제품을 한번 만들고 나면 이후에는 이틀이나 사흘 만에 복제본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다라 아담켈에서 총기 거래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는 아무도 정확히 몰라요. 하지만 이 마을의 전성기는 1979년에 찾아왔어요. 당시 아프가니스탄 내전이 발발하면서 이곳은 지역 내 최대 무기 거래 중심지로 떠올랐어요. 방글라데시와 아프가니스탄 국경 근처 지역에서는 총기 사용 비율이 파키스탄 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높아요. 하지만 대도시로 갈수록 정부는 총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요. 개인이 총을 소유하려면 각 무기 종류에 맞는 허가증을 반드시 발급받아야 해요. 부유층에게는 개인의 안전이 매우 중요해요. 외출할 때는 무장 경호원을 대동하거나 경찰의 호위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흥미로운 점은 파키스탄 경찰이 사복을 입고 활동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그들을 민간 보안요원과 구별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3. 인도, 파키스탄 국경의 국기 하강식. 매일 해질 무렵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인도와 파키스탄 국경으로 모여들어요. 이들은 반쯤은 군사의식, 반쯤은 공연 같은 이색적인 의식을 보기 위해서예요. 처음 보면 다소 낯설 수 있지만 절대 잊을 수 없는 장면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국기 하강식은 수십 년 동안 전 세계 관광객들을 사로잡아 왔어요. 단순한 의식처럼 보이지만 왜 이렇게 사람들의 시선을 끌게 되는 걸까요? 관계가 복잡하고 긴장감이 잦은 두 이웃 나라인 인도와 파키스탄은 1959년부터 와가 국경에서 이 의식을 매일같이 이어오고 있어요. 해가 지기 시작하면 양국의 병사들이 마주선 채 아무 말도 없이 펼치는 일종의 무언 대결이 시작돼요. 국기를 내리는 단순한 행위조차 강렬한 국방 퍼포먼스로 바뀌어요. 인도 측 병사들은 빨간색 부채 모양의 화려한 모자를 쓰고 파키스탄 병사들은 검은색 모자를 착용해요. 이들은 군화 소리가 울려 퍼지도록 발을 높이 들고 힘차게 걸어요. 동작은 힘있고 단호하며 두 진영 모두 완벽히 동기화된 움직임을 보여줘요. 마치 서로의 존재감을 과시하듯 이어있는 군사적 분위기가 연출돼요. 의식은 약 45분간 진행되며 땅을 울리는 발소리, 하늘을 찌를 듯한 발차기, 땅을 짓누르는 듯한 구령과 함께 극적인 분위기를 자아내요. 눈빛은 날카롭고 자세는 팽팽하게 긴장돼 있어요. 마치 무대 위 군사극을 보는 듯한 느낌이에요. 햇빛이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 양국의 국기가 조심스럽게 내려지고 정중하게 접힌 뒤 보관돼요. 그리고 양측 대표 병사들이 강한 악수를 나누며 의식은 마무리돼요. 이 악수는 경쟁심과 예교적 메시지를 동시에 담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국경의 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히고 두 나라의 경계가 분명히 나뉘게 돼요. 이 행사의 매력은 단지 군사 퍼포먼스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이면에는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분쟁과 전쟁,
협상이 배경으로 깔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식은 매일같이 이어지고 있어요. 대립 속에서도 존중을 잃지 않으려는 두 경쟁국 사이에 살아있는 상징이 되어주고 있어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건 단순한 퍼포먼스일까요? 아니면 은연중에 자국의 우위를 보여주려는 시도일까요? 아마도 두 가지 모두일지도 몰라요. 4. 페어리 메도우, 천국으로 향하는 죽음의 길. 그 길을 건넌 사람이라면 누구나 속으로 기도를 하거나 조상들의 가호를 빌었다고 말해요. 그만큼 위험하다고 알려진 길, 바로 페어리 메도우로 향하는 여정이에요. 이곳은 마치 지상 낙원이라 불릴 만큼 아름답지만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길 중 하나로도 유명해요. 페어리 메도우는 파키스탄에 위치한 고원지대로 세계에서 9번째로 높은 산인 난가 파르바트로 향하는 관문이에요. 이곳은 거친 자연과 등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사랑받아왔어요. 하지만 여기에 닿기까지의 여정은 결코 만만하지 않아요. 그 길은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 그 자체로 다가오죠. 먼저 여행은 죽음의 도로라 불리는 비포장 산악길을 따라 지프를 타고 이동하는 것으로 시작돼요. 그 길은 좁고 굽이진 흙길로 아찔한 절벽을 따라 이어지며 차량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협소해요. 서로 마주오는 차량이 있을 경우 운전자는 더 넓은 지점을 찾아 피해야 해요. 매 순간이 긴장의 연속이고 일부 구간에서는 자동차 바퀴가 간신히 몇 센티미터의 여류만으로 도로에 붙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보는 이도 타는 이도 모두 숨을 죽일 수밖에 없어요.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이 도로를 운전하려면 특별 허가와 수년간의 운전 경험이 필요해요. 아주 작은 실수 하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어떤 구간은 임시로 쌓은 돌 위를 지나야 하고 또 어떤 곳은 허술하게 매달린 나무다리를 건너야 하는 등 긴장감은 끊이지 않아요. 이렇게 아찔한 길을 약 1시간 반 동안 달리면 차량은 산 아래에 멈춰요. 이제부터는 해발 3,000m가 넘는 페어리 메도우까지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너댓 시간가량 걸어 올라가거나 말을 빌려 오르막을 넘는 방법이에요. 이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 길의 끝에서 마주하게 되는 풍경은 그 모든 고단함을 단숨에 잊게 만들어요. 봄이 되면 페어리 메도우의 밤 기온은 영하 0도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이곳의 풍경은 마치 동화 속 장면처럼 펼쳐져요. 중요한 건 페어리 메도우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난가 파르바트의 베이스 캠프에 도착하려면 여기서 다시 약 3시간가량 더 이동해야 해요. 그렇게 도착한 순간 끝없이 펼쳐진 설산의 장관이 눈앞에 펼쳐지고 그 웅장함 앞에 누구나 숨을 멈추게 돼요. 5. 카라코람 고속도로, 세계의 8번째 불가사의. 페어리 메도우 외에도 파키스탄에는 또 하나의 전설 같은 길이 있어요. 바로 카라코람 고속도로예요. 이 길은 세계의 8번째 불가사의라 불릴 만큼 장엄하면서도 동시에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길 중 하나로 손꼽혀요. 1959년 파키스탄과 중국 정부는 이 역사적인 길의 건설을 시작했어요. 완공까지는 무려 20년이 걸렸고 지금은 그 길을 달릴 수 있게 되었어요. 총 길이는 약 1290km, 이슬람아바드에서 14km 떨어진 라왈핀디를 시작으로 펀자브, 카이베르 파크툰크와 길기트 발티스탄을 지나 중국 신장 지역을 통과해 쿤제랍까지 이어져요. 이 길의 공사는 말 그대로 생명을 건 도전이었어요. 눈 덮인 험준한 지형, 예고 없이 발생하는 산사태와 수많은 위험 속에서 노동자들은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어요. 이 길을 만드는데 20년이 넘게 걸렸고 그동안 약 1000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어요. 하지만 카라코람 고속도로를 특별하게 만드는 건 단순히 길이거나 시공의 어려움 때문만은 아니에요. 해발 4600m, 세계에서 가장 험난하고 장엄한 산맥 중 하나인 카라코람 산맥을 따라 뻗어있는 이 길은 마치 하늘 위를 달리는 듯한 느낌을 줘요. 이 지역은 홍수나 산사태가 자주 발생해 이 길을 지나는 매 순간이 모험 그 자체예요. 그런 극한의 길 위에서도 형형색색의 차량들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이들은 마치 운명을 향해 도전하는 듯한 느낌을 줘요. 파키스탄의 트럭과 버스는 화려한 장식과 색감,
정교한 무늬로 치장되어 있어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문화의 상징이에요. 이렇게 차량을 꾸미는 데 드는 비용도 적지 않아요. 예관 장식만 해도 약 400만 원에서 670만 원 이상이 들어가요. 더 고급스럽게 꾸미려면 내부 인테리어까지 정성스럽게 손봐야 해요. 운전자와 차량 주인들에게 이건 단순한 취미가 아니에요. 그들에겐 자신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방식이고 신앙심을 표현하는 수단이며 승객의 눈길을 끌기 위한 전략이기도 해요. 많은 차량 주인들은 운전자에게 디자인을 자유롭게 맡기기도 해요. 그래서 이곳의 차량 하나하나가 모두 살아있는 예술작품처럼 느껴져요. 6. 수공예 예술과 종교적 상징. 파키스탄의 차량 장식에서 가장 자주 보이는 것은 새, 그 중에서도 위험 있는 모습의 조류예요. 그 외에도 물고기, 이슬람 사원, 전설 속의 말, 비행기, 심지어 유명 가수의 모습까지 등장해요. 이 모든 요소들이 각각의 차량의 의미를 더해주고 있어요. 차량 내부 역시 외부 못지않게 정성스럽게 꾸며져 있어요. 오랜 경력의 운전사라면 장식만 보고도 그 차량이 어디 출신인지 단번에 알 수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 발라콧과 페사와르 지역에서 온 차량은 전통 나무 재질을 주로 사용하지만 라왈핀디와 이슬람아바드 지역의 차량은 현대적인 플라스틱을 선호해요. 일부 장인들은 낙타뼈를 활용해 지역 특유의 장식미를 더하기도 해요. 2005년 기준 카라치 한 도시에서만 5만 명 이상이 트럭과 버스 장식 산업에 종사하고 있었어요. 이 숫자는 이 산업이 단순한 장식을 넘어서 파키스탄 문화에 얼마나 깊게 뿌리내렸는지를 잘 보여줘요. 겉모습이 아무리 화려해도 이수즈 차량의 내부는 의외로 단순하고 투박한 경우가 많아요. 이 모든 차량은 최신 기계나 자동화 라인이 아닌 오직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져요. 목재 한 조각, 금속 한 판까지 모두 직접 용접하고 손으로 맞춰요. 차량의 골조는 하나하나 조립되고 그 위에 보호막을 씌운 다음 정성스럽게 채색돼요. 그렇게 완성된 차량은 형형색색의 모습으로 파키스탄 전역을 누비게 돼요. 7. 기이한 병 나데만 살아있고 밤에는 꺼져버리는 생명. 미안쿤디라는 작은 마을에는 지금까지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보고된 적 없는 희귀 증후군을 앓고 있는 두 형제가 살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들을 낮에 살고 밤에 죽는 아이들이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압둘 라시드와 슈하입 아흐메드 형제는 철저히 해의 움직임에 맞춰 살아가요. 매일 새벽 4시쯤 첫 햇살이 비치면 두 아이는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 활기차게 일어나요. 평범한 아이들처럼 뛰놀고 말하고 먹고 웃어요. 하지만 해가 지는 순간 두 아이는 마치 스위치를 끈 듯 완전히 마비된 상태로 바뀌어요. 눈을 뜰 수 없고 말도 못하고 음식을 삼킬 수도 없고 몸도 전혀 움직이지 못해요. 이 상태는 밤새 이어지고 다시 해가 뜨면 서서히 풀려요. 이들의 하루는 햇빛이 전부예요. 그 빛이 있어야만 아이들은 살아갈 수 있어요. 형제 중 한 명은 처음에는 아래턱과 치통이 느껴졌고 이후에는 말도 못하고 움직일 수도 없었다고 해요. 시간이 지나자 팔과 다리에 극심한 통증이 찾아왔고 결국에는 힘조차 쓸 수 없게 됐다고 해요. 가족은 아이들을 위해 엄격한 규칙을 세웠어요. 해 지기 전까지는 반드시 집에 돌아와야 하며 먼 곳으로 혼자 나가는 건 금지예요. 이 미스터리한 증상은 가족 전체의 걱정거리였고 동시에 의학계의 이목을 끌었어요. 처음에는 햇빛과 관련된 질병일 수 있다는 가설이 제기됐어요. 하지만 실험 결과 어두운 방이나 흐린 날씨에도 두 아이는 정상적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이 가설은 기각됐어요. 일시적 마비나 수면마비 증후군 역시 배제됐어요. 연구진은 조심스럽게 중요한 사실 하나를 찾아냈어요. 두 아이의 부모는 사촌 사이였다는 점이에요. 6명의 형제 중 2명은 어린 시절에 세상을 떠났고 2명은 건강하게 성장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2명인 압둘과 슈하입은 지금 이 세상 어디서도 본 적 없는 증상을 겪고 있어요. 유전적인 영향이 의심됐지만 그 어떤 명확한 증거도 확인되지 않았어요. 이후 여러 과학자들이 직접 이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정밀한 진단 끝에 두 아이는 미아 증후군이라는 선천성 희귀질환을 앓고 있음이 밝혀졌어요. 전 세계적으로 단 600건밖에 보고되지 않은
매우 드문 유전 질환이에요. 치료를 위해 파키스탄의 27명의 전문 의료진과 11명의 국제 의료진이 협력해 도파민 기반의 치료를 시도했어요. 이는 뇌 속의 화학적 불균형을 조절하기 위한 치료였어요. 그리고 마침내 기적이 일어났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압둘과 슈하입은 밤에도 깨어 있을 수 있었어요. 말도 하고 음식을 먹고 밤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치료가 아니었어요. 두 형제에게는 삶을 바꿔놓는 전환점이었고 전 세계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이들에게도 한 줄기 희망이 되어 주었어요. 이 아이들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 압둘과 슈하입에게 따뜻한 응원을 전해주세요. 8. 칼라시 계곡의 일상 들여다보기. 다시 칼라시 계곡으로 돌아가 볼까요? 이곳은 음식, 교통, 생활 방식까지 모두가 문화로 가득한 땅이에요. 만약 이 지역의 음식, 음료, 이동수단 등에 대해 궁금증이 있다면 지금부터의 여정은 분명 당신의 눈을 사로잡을 거예요. 칼라시의 음식은 비록 소박하지만 오랜 전통이 담겨 있어요.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음식 중 하나는 인도 영화에서 자주 보이는 펀자브식 차파티예요. 이 둥글고 넓은 빵은 밀가루에 물을 섞어 반죽을 만든 뒤 얇게 밀어 뜨겁게 달군 팬에서 노릇노릇하게 구워내요. 담백하면서도 정감 가는 맛이에요. 이곳에는 짙은 색을 띤 독특한 음료도 있어요. 차로 마시기도 하고 후식으로도 즐길 수 있어요. 칼라시의 기후와 문화에 아주 잘 어울리는 맛이에요. 결혼식에서도 칼라시만의 특별한 풍경이 있어요. 남성과 여성의 공간이 분명하게 나뉘어져 있는 전통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요. 이 전통은 다른 많은 나라들과는 뚜렷하게 구별되는 칼라시만의 문화적 특징을 보여줘요. 칼라시의 도로는 모든 차량에게 진짜 도전이에요. 이곳은 고급 차량을 위한 길이 아니에요. 울퉁불퉁하고 군데군데 움푹 파인 도로는 끝없이 구불구불 이어져요. 한쪽은 까마득한 낭떠러지, 다른 한쪽은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에요. 바위산과 시냇물, 그리고 때때로 길가를 거니는 가축 몇 마리가 어우러져 자연 그대로의 풍경을 만들어줘요.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단층으로 지어진 소박한 집들이 모여있는 작은 마을에 도착하게 돼요. 이 마을은 소박함과 따뜻함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공간이에요. 이곳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장면 중 하나는 야외 교실이에요. 책상과 의자가 자연 속에 그대로 놓여 있어요. 현대적인 교실도 에어컨도 없어요. 그저 자연과 함께하는 수업이에요. 그렇다고 학생들이 불평하는 일은 없어요. 이곳의 아이들에게는 그게 바로 익숙한 삶이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놀라운 건 이 지역의 문해율이 매우 높다는 사실이에요. 전체 인구 중 문맹률은 겨우 별표 6.2% 별표밖에 되지 않아요. 이는 인도의 평균 문맹률인 별표 34.6% 별표보다 훨씬 낮은 수치예요. 이렇게 매력 가득한 파키스탄 탐험은 여기서 마무리돼요. 여러분은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채널을 응원하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화면 오른쪽에 있는 영상도 클릭해서 더 많은 놀라운 세계를 함께 탐험해봐요.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다음 여정에서 다시 만나요.